산뜻하게 도장을 한 신형 제트기 한 대가 테스트를 위해 활주를 시작합니다. 미 공군의 차기 경량 전투기 후보인 YF-16이었죠. 그런데 기체는 뜨는 듯하다 이륙을 못하고 좌우로 기우뚱하며 활주로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처박혀 폭발할 것만 같은 위기 상황. 대망의 첫 비행부터 시제기가 추락하는 걸까요? 베트남전은 미국에겐 실전 교훈을 얻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미 공군의 경우 그 유명한 팬텀기 삽질, 즉 시행착오를 거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는 두 가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하나는 프로젝트명 FX로 고출력 레이더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항석고리가 긴 무게 18톤급의 전투기였습니다. 팬텀과 비슷한 컨셉이었지만 공중전을 위한 기동성도 훨씬 뛰어난 하이엔드급 전투기였죠. 또 하나는 프로젝트명 ADF로 장거리 전초노 작전 능력은 포기한 주간 근접전 기체로 미그 21보단 조금 더 뛰어난 무게 11톤급의 기체였습니다. 이 무렵 소련에서 괴물 전투기가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강력한 레이더와 마하 2.8이 넘는 속도, 그리고 고고도 비행 능력에 기동성마저 뛰어나다는 것이었죠. 바로 미그 25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FX 개념으로 신형기를 개발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하이엔드급 요격기 F-15입니다. 하지만 훗날 미그 25의 실체는 미국의 초음속 폭격기나 정찰기 요격용으로 만든 기체였고, 정작 우려했던 기동성은 꽝임이 드러났죠. 한편 닉슨 정부 들어서 상황이 바뀝니다. 1969년 신임 국방장관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사업을 재검토했는데, F-15와 F-14 각 개발 비용과 예상 생산비가 과하다고 보고 이들 주력 전투기와 저렴한 경량 전투기를 적당히 섞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나온 게 경전투기 사업이었죠. 공군은 항공기 제작사들에게 경량 전투기 개념을 설명했고, 이에 5개사가 뛰어들었습니다. 보트는 자사의 기존 F-8과 A7을 기반으로 로키드도 기존 F-104를 개량한 기종을 제안했는데, 이런 우려먹기 기종들은 당연히 광탈이었죠. 보잉이 제안한 혁신적인 모델 908은 재밌게도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제안 모델과 꽤 비슷한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폭격기나 여객기 외엔 초음속 전투기 제작 경험이 없던 보잉 역시 탈락이었죠. 결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모델 401과 노스롭 P600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시제기를 만들게 합니다. 제안 내용의 현실성을 가려내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YF-16과 노스롭의 YF-17이 경쟁한 끝에 미 공군은 YF-16을 최종 선정했고, 이게 바로 F-16이 됩니다. 한편 탈락한 노스롭은 후에 미 해군 경량 전투기 사업에 맥도널 더글라스와 해군용으로 개량한 YF-17을 제안해서 선정되는데, 이게 오늘날의 F-18 호넷이죠. F-16 형상을 개성있게 만드는 건 아래쪽에 달린 공기흡입구죠. 당초 설계하는 A7처럼 기수까지 오는 형상이었지만 급기동 시 공기 흐름이 기체를 타고 원활하게 하고, 또 중량도 줄이기 위해 덕트 앞부분은 제거합니다. 주날개도 기존 전투기와 다른데요. 후테익과 델타익의 장점을 모두 살려낸 잘린 델타익 형상입니다. 이는 기동성과 고바듬각 비행에 취약한 델타익과 고속 비행에 비효율적인 직선익의 단점을 커버하죠. 또 이 날개가 동체와 부드럽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설계와 제작은 좀 까다롭지만 비행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연결 부위에 생긴 공간에 연료를 더 채울 수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스트레이크는 뛰어난 선회력과 고바듬각 비행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급기동 시 수평 수직 미익이 주날개의 후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하나의 F-16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이 나왔죠. 수평 미익은 팬텀기처럼 살짝 아래로 내려졌고, 또 수직 미익은 높고 뒷방향으로 기운 독특한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F-16도 당초 2개의 수직 미익을 고려했지만 형상의 특성상
후류의 간섭으로 방향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수직 미익은 하나로 했지만 대신 아래를 두텁게 보강하고 스트라이크 역할을 하는 도스얼핀도 붙였습니다. 재밌는 건 도스얼핀 뒤쪽 내부는 비어 있어서 운영국에 따라 이곳에 옵션 장비나 감속용 낙하산을 넣기도 합니다. 또 물고기처럼 배 밑엔 벤트럴 핀이라는 수직 미익을 추가해서 급기동 시 안정성도 확보했고요. 사실 F-16의 진짜 혁신은 조종 시스템이었죠. 조종관과 조종면이 물리적 연결이 아닌 중간에 비행 제어 컴퓨터를 통한 전기적 신호로 작동됐습니다. 플라이바이 와이어를 전투기 최초로 채택한 것이었죠. F-16은 높은 기동성을 위해서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설계됐는데 이는 컴퓨터가 자세를 매 순간 잡아주는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죠. 이 때문에 조종관도 전통적인 위치인 가운데가 아닌 시트 오른쪽에 사이드 스틱 형태로 장착됐습니다. 덕분에 기동성이 좋아진 F-16의 다음 문제점은 선회 시 발생하는 G포스를 조종사가 견뎌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종석 시트를 뒤쪽으로 30도가량 젖혀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만들어줬습니다. 또 근접전이 특기인 만큼 시야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프레임이 없는 물방울형 캐노피를 적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는 압력과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복합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 덕분에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나온 장면은 사실 F-16의 첫 활주 시험 장면입니다. 당초 비행이 아닌 고속 활주 시험만 할 계획이었는데 기체 활주 속도가 시속 240km를 넘어가자 롤 진동과 함께 기체가 활주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죠. 당시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오스트리처는 이 돌발 상황에서 조종관을 당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예정에 없던 비행을 한 F-16은 6분간 날다가 무사히 착륙에 성공합니다. 조종사의 빠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계획에 없던 사출 좌석 테스트를 할 뻔했던 거죠. F-16의 공식적인 첫 비행은 그 다음 달인 2월 2일 예정대로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외관만 보면 F-16은 처음 등장했던 50년 전 모습 그대로죠.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개량이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 됐습니다. F-16AB에서 시작 CD 그리고 EF 버전으로 진화했고 같은 버전에서도 시기에 따라 블록 단위로 개량됐습니다. 예를 들면 AB형도 블록 5에서 레이돔이 회색으로 바뀌었고 블록 15에선 수평미익이 더 커졌습니다. 80년대 중반의 CD 버전에선 설계가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F-15와 같은 엔진을 씀으로써 주력 전투기가 엔진 결함으로 한 번에 비행 못하는 걸 막기 위해 미 공군은 GE에 추가 엔진을 의뢰하는데요. 그렇게 나온 것이 F110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더 많은 공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공기 흡입구 또한 더 큰 것으로 교체됩니다. 블록 40, 42에선 야간 지상 공격 능력과 저고도 지형 추적 레이더가 달려 야간에도 자동 저공 비행 및 폭격이 가능해졌습니다. F-16의 캐노피가 금빛을 띠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인데요. 적 레이더 전파가 투과할 수 없는 금속 코팅을 했기 때문이죠. 장비 추가로 기체가 무거워지자 블록 50, 52 기체는 더 강력한 엔진으로 교체됐고 또 전자장비, 저가 식별장치인 IFF가 기수에 붙어서 기존 기체와 구별점이 생겼습니다. F-16은 이후 블록 60에서 컨퍼멀 연료 탱크를 추가하면서 항속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최신 전투기의 해외 판매를 꺼렸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수출용 전투기를 따로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F-5의 성능 개량형인 F-5G였죠. F-16 역시 수출용 모델로 F-16-79가 나왔는데 핵심인 엔진은 F-4 팬텀의 구형 엔진으로 바꾼 저가 버전이었죠. 하지만 이후 미 정부가 최신 기종 제한을 철회함으로써 기껏 돈 들여 개발한 이 모델은 그냥 드롭됩니다. 델타2계 F-16을 사진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텐데요. 미 공군은 스캠프란 프로그램을 통해 1970년대 말부터 초음속 순항을 연구해왔습니다.
공기 역학의 효율화를 통해 기름 쏟아버리는 수준의 FW 없이도 장시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기술을 연구한 것이죠. 시제기로 만든 것이 F-16XL로 초음속 순항을 위한 델타익이라 일반적인 델타익과는 살짝 다른 3중 델타익 형상입니다. 한편 80년대 초부터 미 공군은 F-111을 대체할 장거리 전폭기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름만 전폭기가 아닌 실질적인 공중전 능력도 있는 기종을 원했습니다. 이에 맥도널드 더글라스는 F-15를 개량한 F-15E를,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 F-16XL을 제안했는데요. 아쉽게도 F-15E가 승리해버렸죠. 이후 나사의 실험기로도 쓰이기도 했는데 이때 연구가 F-22 랩터 개발에 밑바탕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80년대 말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장갑과 날개 구점을 강화, 30mm 기관포 포드 등을 적용한 근접 항공 지원 임무용 버전, 즉 A-16을 연구하죠. 하지만 A-10의 운용이 계속되면서 이건 물 건너갑니다. 이후 A-10이 노후화되자 대체기 사업에 재도전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최신 항전 장비를 대거 추가했죠. 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사고린 A-10은 이때도 퇴역하지 않았고 지상 공격기가 되는 꿈은 또 물 건너갑니다. 하지만 이름만 그대로지 사실상 지상 작전 능력 중심으로 진화한 F-16은 A-10의 부족한 부분인 전천후 임무를 맡음으로써 사실상 FA-16처럼 활약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당초 부족한 하이엔드급 전투기의 공중전용 보조 전투기로 개발됐던 F-16은 반세기 동안 운영되면서 전천후 멀티롤의 주력 전투기로 진화했습니다. 현재 25개국 이상에서 운영 중이며 첫 생산 때부터 지금까지 총 4,400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죠. 하지만 정작 실전, 특히 공중전 경험은 풍부하지 않은데 미 공군 소속의 F-16조차 1991년 걸프전 투입이 첫 실전이고 1992년 미사일로 이라크 미-95를 격추한 것이 미 공군 F-16 최초의 격추 기록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의외로 F-16 최초의 격추 기록은 1981년 이스라엘 공군이 세웠다는 점이죠. 화려한 전적이 없다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F-16의 무용담이 빈곤한 건 다소 의외죠. 당초 F-16은 차기 통합 전투기인 F-35가 실전 배치되며 폐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F-35 프로그램이 시원치 않은 데다 5세대 전투기의 쓰임새가 기대와 다르자 오히려 F-16의 활용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죠. 때문에 당분간 F-16은 계속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모든 자원을 F-35 생산에 집중하고 F-16은 업그레이드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어 정작 공급은 원활치 않고 몸값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배다른 형제, 우리 FA-50에겐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